비서실장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대변인도 대변인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도요? 네,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다운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비서실장 취임 초에 비서실장은 정치력이 있고 경륜 있고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좀 카리스마와 업무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에 대해서 기강을 잡고 주도해 나가는 것은 윤재선 총무비서관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응 여러 가지 대응을 봐도 그렇고 강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딩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존 경력만 갖고 채용한다는 것이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강인선 대변인 얘기는 캠프나 이런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존 경력만 가지고 청와대 용산 들어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는 취지잖아요. 자기는요. 캠프 출신 아니지. 네. 조선일보 부장. 인수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김태현의 정치쇼. 자, 오늘은 뭐 우선 얘기부터 할 거냐면 요거부터 할게요. 대통령 지지율. 한 지지율이 30% 초반이라는 요 지지율. 오늘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네. 얘기할 건데 어쨌든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이 많이 나와야 한다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스타 CEO에서 스타 정치인 거기다가 막 국밥의 신 원조 국밥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저처럼만 하시면은 이 스타 되는 거는 맛있다. 저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막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국밥부 장관 대체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고로 스타라고 한다면 그 이름 걸고 한 공부 모임에 국회의원 40명쯤은 와야겠죠.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 누굽니까? 예, 바로 접니다. 예, 명감독들이 사랑하는 배우 별 중에 별, 깐느송 송가호입니다. 저 안철수 의원님, 그 간장이 시대는 가고 이제 김장 시대인데 왜 그러시나? 이거 참. 뭐 윤석열 정부 장관님들 그 스타가 되고 싶으시다고? 에? 그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그 여기저기 김태현의 정치쇼 일단 한번 나오시죠. 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정치쇼에는 이미 스타들이 즐비하지 말입니다. 정치쇼 최고의 코너 탑탑탑 타짜들 나와주시죠. 탑. 근데 긴장감 떨어진다. 탑 이렇게 하니까 저처럼 하이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요거예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뭐 여론조사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많이들 좀 알고 계실 건데 30% 초반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누가 해주실까? 30%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장 교수? 3명 중 1명이 찬성하고 3명 중 2명이 반대를 한다. 이것은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냥. 그 좀 너무 당연한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30%면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 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을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이런 것들.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래도 지지율이 높으면은 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 국회에서 의석수가 적더라도. 지지가 높으면 개혁 같은 거 할 때 야당이 반대해도 지지도가 높으면 밀고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지율이 저렇게 대통령 지지율 낮아지면은요 야당에게 좋아요. 자기들끼리 안 싸워요. 이번에 봐보세요. 이제 전당대회 열리잖아요. 만약 여당 지지율이 막 높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면은 뭐 이재명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막 치고받고 엄청나게 내부 갈등 뭐 이럴 텐데 그거에 대한 정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우리끼리 좀 뭉쳐서 잘하면 엎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야당의 갈등도 조금 낮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30%가 의미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보통 우리가 중도, 진보, 그다음에 보수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눌 때 양쪽 끝을 한 30에서 35%를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보 한 30에서 35, 보수 한 30에서 35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무너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층조차도 등을 돌린다. 핵심 지지층이 무너진다. 예, 지지층조차도 무너진다. 이거기 때문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윤태곤 시장한테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어제 도우 스태핑 할 때 지지율 하락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그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걸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이게 아닌가? 원인을 어쨌든 알면 어느 정부나 잘 해결했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이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저 대통령이 그 국민의 의원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 그다음에 요 정부 관계자하고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문정부 시절에 잘못된 걸 열거하면서 이걸 바로잡으려면 반대 세력의 반발이 있겠지만 그대로 놔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꼭 누구를 징계하는 차원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데다. 그러다 보면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지지율이 떨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한 10마디를 해요. 그냥 이제 중립적인 이야기 한 5마디 있고 이제 좀 그래도 괜찮은 게 한 2마디 있고 안 좋은 게 3마디가 있다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안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글쎄 저는 이제 지지율 하락은 조금 멈출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이게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거고 아까 30% 이렇게 하면 이제 지지층 정도까지 바닥으로 온 거고 그다음에 지지율 하락이 조금 멈춘다는 게 자, 2가지가 있는 게 잘해가지고 반등하는 게 있고요. 네. 잘못하는 걸 멈춰가지고 떨어지는 게 막아지는 게 있어요. 잘못하는 거를 멈추는 조짐은 몇 군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김건희 여사가 일절 안 보인다든지 네. 뭐 예컨대 대통령 도태핑도 약간 뉘앙스가 좀 바뀐 거라든지 장관들이라든지 대통령 참모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들 마이크를 분산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잘하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멈춰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들어온 것 같고 지금 현재 지지율이 30%도 60% 70%도 올라가기는 되게 어려운 건데 30에서 한 35% 올라가는 거는 지지층부터는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회초리를 드니까 뭐 바뀌는 척이라도 하네. 라고 하면 조금 반응이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참 이런 말씀은 이렇게 기사로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떨어져도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0% 1%가 나와도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요. 다수결이 대원칙이에요. 근데 0% 1%가 나와도 내가 옳다고 하겠다? 그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본인이 철인이라는 거잖아요. 본인만 옳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철인 정치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 이건 이러면 안 되고요. 내가 뭘 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장성철 교수가 얘기했던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지지도가 높으면 아니 이거는 기본 인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고 이거는 수사 검사 인식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지 정치인으로서는 그리고 지도자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뭐 안 하시면 제일 좋겠고 하셔도 이게 기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위험하다. 인식의 문제가 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기자들한테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식사하면서 하면은 대통령이 또 말도 좀 다변인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오갔겠어요. 야 근데 요거는 신문에 나면은 좋을 것 같아라고 판단한 그 판단에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인들 이게 기자한테 전달한 사람들은 야 우리 대통령은 문정부 잘못 바로 접는 거 이 소신을 가지고 지지도가 0이어도 할 거야 뭐 요런 긍정적인 걸 기대한 건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구나.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생각이 문재인 정권 관련된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 신고 권력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구나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 쳐요? 있어요? 바로 잡아야죠. 그럼 바로 정부 맞다며. 근데 맞죠. 이렇게 하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죠. 비공개적으로 바로 비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공개적으로 나타난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잡더라도 사실은 이게 정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기본적인 걸 주면서 바로 잡는 거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바로 잡는 걸 기본으로 하고 기본적인 거는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잘 알면 어느 정부나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국민의 얘기를 안 듣겠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뭘 잘못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인사에 문제 있다. 답답한 얘기 아닐까? 그렇죠. 그래도 말을 이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인을 잘 알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게 원인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들으시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원인은 뻔한 거다 이런 취지시구나. 아니 그래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조금 뭐 움직이는 모습은 김건희 여사 안 보이는데 그것이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으로도 이어져야 된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브레이크는 걸렸는데 아직은 멀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도대체 문제라고 인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즘 보면은 문제라고 인식은 하는 것 같은데 좀 고민하네. 요 얘기 어제 이제 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 스타 CEO, 스타 죄송합니다. 스타장 이 자리에 있는 장관들이 다 스타가 되길 바란다. 스타 장관들이 많아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 거고 오늘 아침에 도우 스팽싱에도 물어봤더니 대통령이 스타 플레이어 나오는 조직이 성공한 조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그리고 저 대국민 국정 홍보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앞서 윤태곤 실장도 잠시 언급했는데 지금 대통령 참모들하고 장관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한덕수 총리 했다는 거고 원희룡 장관 오늘 보니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인터뷰하는 것 같고 요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정권 행정부 안 되는 대통령실에서 항상 이런 얘기해요. 이명박 박근혜 뭐 진보 정권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지고 부정평가가 올라가면은 홍보가 잘못돼서 홍보를 안 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가서 빨리 인터뷰도 하고 나가서 우리의 국정 홍보에 대해서 장관들 나가서 많이 얘기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높다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장관들이 정책 설명을 안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을 잘못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좋게 보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대통령실 지금 정부 여당 전체 문제 중에 하나가 대통령한테 스피커가 너무 집중돼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있었어요. 매일 아침에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면 그걸로 정리되는 거. 뭐 대변인은 왜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장관이 뭔가 발표를 했는데 내 보고 못 받았다 이래 버리면은 이게 일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자체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건데 이거가 다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과거 보면은 아까 진보 정부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스피커가 강한 사람들이 약간 이념적인 느낌을 주는 분들 뭐 조국, 추미애, 뭐 박범계 이런 분들이 이제 스피커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수 정부는 약간 다른 건 있어요. 항상 약간 일쪽으로 집중을 하는데 저는 그 윤석열 정부한테도 뭐 조언 비슷한 걸 한다면은 스피커가 커지는 건 좋은데 그런 이념적인 쪽보다는 일쪽의 스피커가 커지는 게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윤태곤 실장에게 컨설팅 들어갑니다. 내가 대통령실 관계자예요. 장관을 스타로 한번 키워야 되겠는데 누구 괜찮은 사람 보이십니까? 한동훈 장관 빼고 거긴 이미 떴으니까. 뭐 원희룡 장관 같은 사람도 준비가 훈련이 되게 많이 돼 있는 사람이고 뭐 정무적 소통에 이제 능한 사람이니까 그건 괜찮겠죠. 저는 뭐 권영세 장관도 괜찮게 생각하는데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럼 할 일이 없어가지고 또 통일부 장관 통일부 주로 하는 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뭐 이랬다. 그건 약간 권영세 장관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려면요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주목을 받거나 쓴소리.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거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적인 산업으로 키우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뭐 이종호 장관이라든가 양양자 뭐 의원을 끌어다가 위원장을 시켰으니까 그런 데 가서 옆에
자꾸 서줘야 돼요. 대통령이 그게 일정을 하려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주목받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리소스를 동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스타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뭐 실패하긴 했지만 국민 영웅으로 키우려고 했던 황우석 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좀 너무 과도해가지고 무너졌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성과다. 성과를 보여주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스타 장관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두 달 조금 지났는데 성과를 아직. 앞서 우리 김상현 평론가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 이름이 머릿속에 떠오르긴 했는데 원희룡밖에 안 하겠습니다. 제가. 한동훈? 딱 한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는 사람. 근데 원희룡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현안 파악도 되게 잘 돼 있고 정치적으로 노련하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자, 오늘 대통령이 도스팽싱 시간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하고 대우조선의 공권력 투입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냐? 답 안 할게요 하고 들어갔답니다. 좋아요.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다 괜히 공격 투입합니다 안 합니다. 네. 사면합니다 안 합니다보다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 그건 장관들이 하게 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안 합니다 이 표현보다는 그거는 뭐 나중에 그렇죠. 대변인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지는 그것은 정리를 해서 뭐 그 주무장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답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용은 그런 의미라도 표현을 알겠습니다. 뭐 차차 나아지겠죠. 뭐 이민호님 쓴소리는 장성철 교수님이 최고죠. 항상 쓴소리 기대됩니다. 장성철 교수가 스타 되는 겁니까? 대통령실에 갈 확률은 0%. 0. 스피커 이야기하자면요. 이거 대통령실만 아니라 좀 확장시켜서 봐야 되는 게 당도 제가 볼 땐 지금 스피커가 없어요. 이게 그냥 뭐 페이스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싸우는 그게 스피커가 아닌 거고. 지금 춘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때는 이게 논쟁적인 거라도 있는데 지금 별로 논쟁적이지도 않고 지금 당에 큰 문제가 대변인이 있잖아요. 당 대변인. 이준석 대표 때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해촉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 권성동 직무대행의 대변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모르죠. 그러니까 원내대변인 있잖아. 원내대변인. 새로 해야 돼. 도 문제인 거예요. 당도 이제 스피커가 없어. 알겠습니다. 그 얘기 좀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데 대통령 비서실 개편 얘기도 좀 슬슬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홍보기획비서관 여기 공석인데 윤타자가 이거 지적하셨잖아요. 홍보기획비서관 공석인 문제. 이게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스피커가 없는 거랑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스피커가 없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침 다른 데도 하고 온 말을 또 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갔다 오지 말라니까 그러면. 구슬을 꿰야 보배잖아요. 네? 구슬을 꿰야 보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주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꿰는 건 실이지 않습니까? 홍보기획 비서관 같은 자리가 실이에요. 그렇지. 실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실이 없으면 목걸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이런 자리를 공석으로 둔다는 거는 되게 좀 안 좋죠. 이게 이제 국정홍보가 대통령 얘기했던 국정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거 다 밀백.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많을 겁니다. 자, 원희룡도 있고 뭐 고용노동부도 있고 또 뭐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뭐 옐런 장관하고 뭐 해가지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들이 있는데 오늘 밥상에는 이걸 먼저 올립시다. 이건 약간 뒤로 둡시다. 라는 걸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약하죠. 지금 대통령실 당 다 마찬가지. 저는 대표적으로 비서실장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대변인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도요? 네, 김대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다운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비서실장 취임 초에 비서실장은 정치력이 있고 경륜 있고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좀 카리스마와 업무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에 대해서 기강을 잡고 주도해 나가는 것은 윤재선 총무비서관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대응을 봐도 그렇고 강인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워딩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사적 채용과 관련해서 해명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기존 경력만 갖고 채용한다는 것이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강인선 대변인 얘기는 캠프나 이런 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존 경정만 가지고 청와대 용산 들어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는 취지잖아요. 자기는요? 캠프 출신 아니지. 네. 조선일보 부장. 인수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이런 얘기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은 장 소장님은 아마 당 여의도 네. 목소리를 위주로 취재를 하시는 것 같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관료들하고 친하니까 중요한 거는 잠깐 쉬었다가 3부에 할게요. 앞서 우리가 2부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은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아무도 뭐 물어보지 않았지만 저희끼리 용산 대통령실 개편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고위 인사를 하는 자리야. 어? 자부심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장따자는 뭐라 그러냐면 김대기 실장을 교체해야 된다. 왜냐하면 강인선 대변인도 청와대 장악력이 없고 네. 죄송합니다. 장성철 피셜로 네. 청와대 행정관들을 장악하는 거는 윤재선 총무비서관이라고 나는 알고 있다. 맞아요. 네. 맞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대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네. 네, 이게 장교수 피셜입니다. 자, 그리고 강인성 대변인은 설화가 많기 때문에 날려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인사안이 올라왔어. 날려야 된다. 자, 인사안이 올라왔어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장 소장님께서 그 취재한 게 너무 여의도에 좀 약간 이렇게 편중돼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부분 이제 경제 정책 위주로 일을 했다 보니까 모피아 중에 한 명의 모피아 중에 관료들을 중심으로 취재를 하게 되는데. 관료들 지금 청와대에 많잖아요. 관료도 정무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김대기 실장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 김대기 실장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무 분야 파트만 수용이 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서실장이 그게 전부죠. 근데 그러려면은 정무 분야의 에이스가 같이 뛰어줘야 돼요. 근데 청와대에서 가장 안 보이는 게 정무 분야 에이스가 없어요. 경제 분야도 에이스가 보이고 뭐 외교안보 분야도 에이스가 보이고 다 에이스들이 보이는데 정무 분야는 에이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 쉬는 시간에 윤태곤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진복 제가 뭐 이런 말했다고 굳이 이런 분들 뭐 정무적인 역할을 에이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좋은 분인데. 못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예. 용궁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이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어젠다 세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네가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도어 스태핑도 뭐예요? 대통령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걸로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대통령실은 자기네가 이슈를 끌고 가야 돼요. 아, 그렇게 이슈 만들어주면 언론이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렇죠. 이슈를 예를 들어서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왔잖아요. 그 지금 통화 수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 관심이 높아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라든가 그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끌어갈 수 있게 본인들이 어젠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용산이 어젠다 세팅을 하는 거를 전 정부 때리기 빼고는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좋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산에서 전화 오겠는데요, 김상현. 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저는 지금 뭐 교체하기엔 좀 이르고 그리고 또 이게 일을 잘 못하는 교체가 있고 꺼졌더라 좀 톤이 다른데 사고를 쳐가지고 교체하는 거가 있는데 뭐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그리고 김대기 실장은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김대기 실장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는 그 시그널을 약간 잘못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교체란 어렵다. 아니 저는 김대기 실장을 이 경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총리도 경제, 추경호 기재부 장관, 뭐 정통 관료, 그다음 최상목 우리 경제수석, 경제, 변양균 이런까지 경제에 선장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왜 김대기 실장까지 왜 경제통을 왜 갖다 놔야 되냐고요. 뭐 누구로 바꿔요? 이거는 여의도에서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고 장악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옥에다가 대통령과 일을 해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서실장으로 가장 적당한 분이 저는 원희룡 장관 같은 분 그런 스타일. 그런 사람은 정무수석 정도 갖다 놓으면 되죠. 원희룡이 어떻게 정무수석? 아니 원희룡이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을 정무수석정도에 갖다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야기인데 그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되게 많이 돼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는 딱 두 개예요. 믿을 사람, 쓴소리할 사람.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 원희룡밖에 없어. 딱 한 사람밖에 또 딴 사람 떠오르는데. 한동훈 장관? 아니 지금까지 우리 저기 장 소장님이 믿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고도의 이런.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여권 얘기네요. 국민의힘 권성동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탑 권성동 막 이랬어요. 왜냐면 원내대표인데 당대표 직무대행도 하고 이준석 대표 저 직무정지 이후에 당을 어떤 식으로 재편할까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 손을 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원톱 들어준 게 아니라 억지로 들게 만든 것 같아. 이렇게 손잡아가지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뭐 어찌됐건 근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굴러온 목을 자기가 차버렸다. 근데 지금 워낙 말실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검사 출신들이 모든 곳을 다 장악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 싫어하잖아요. 검수완박대 이야기했어요. 아니 그렇지만 그 스타일과 어떤 사고와 이런 게 배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당도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그리고 뭐 청와대라 자꾸 입에 배가지고 그 대통령실도 검사 출신이 뭐 정점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검찰공화국 색깔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어쨌든 검사 출신이니까 저는 좀 더 정치적인 인물. 권성동 권한대행 직무대행인가? 직무대행 본질적인 문제는 너무 일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구성도 아직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여소 원내대표 하는 것도 되게 빡빡한 일이에요. 엄청 스트레스인 거야. 근데 지금 한 몇 달 전부터 사실상 그 권한 대행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사실상 당 대표 비슷하게 한 지가 한 두세 달 됐잖아요. 그것도 처음 오랜만에 여당이 돼가지고 대통령실과 당 이런 관계를 만들어 형성해 나가는 것도 되게 그거 하나만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있죠. 또 그다음 대통령하고 당과의 이제 파이프라인 이것도 하나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세 달에 맡고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당 대표 이런 역할 같은 거 생각해도 최고위가 사실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 빠진 이후에.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발언 나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변인도 뭐 이준석 대표 때 했던 뭐 대변인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권성동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게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이 파고드는 거겠죠. 이건 권성동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빨리 이제 지도부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지도부 개편 얘기가 또 나왔는데 오늘 아침 한국일보신문 보니까 야 언론도 말도 잘 만들어. 간장연대가 가고 김장연대가 오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더라고 한국일보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장제원 뭐 요 조합이 아니라 김기현 장제원 요 조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인물은 역시 장제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차기 당대표, 차기 지도부를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여의도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장제원은 그대로 있지만 안철수냐 김기현이냐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맞고 안 맞고 떠나서 현실상 그러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업무 부담이 많다. 그리고 지금 말실수도 있어가지고 좀 원탑지가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관측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장제원 의원하고 밥 먹은 지 며칠 됐다고 또 장제원 의원이 뭐. 그러니까 보통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그 비대위가 많이 구성이 됐었고 당시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저희 김무성 대표도 그랬었고 뭐 여러 번 그랬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있다라기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좀 스타일이 이번에 사고를 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늘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진솔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좀 고쳐질 것 같다. 그래서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인위적인 어떠한 힘이나 압력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긴장, 간장, 김장연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안 좋다. 저는 이거는 김기현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전 원내대표? 네. 이쪽에서 기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뭐 이쪽이 저는 엇박자를 내는 이유를 저는 어디서 보냐면 장제원은 인수위 그룹이에요. 인수위 그룹. 다시 말해서 초기에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을 그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제 스스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인수위 그룹이 당에 와서도 결국은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장제원이 같은 인수위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공유됐던 이 정부의 청사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이심전심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장제원 개인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보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거는 지금 말갈아타기 이르다 이런 거구나. 그렇죠. 저는 이게 인수위 그룹이 공유했던 모습들이 한동안 가는 것으로 저는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일 평론가한테 하나 더 물을게요. 김타짜한테 왜 그러냐면 김타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방이라는 단어 썼어요. 네, 그렇죠. 지방 다니면서 청년들 만나고 당원들 만나서 기존의 국민의힘 주류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라. 그렇죠. 근데 지금 똑같이 하는 거거든.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응? 그걸 이제 제가 사실은 전달할 통로가 없어서 우리 여기 김태현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죠. 뭐 그것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내가 전달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 다니면서 막 청년 당원들 막 모집하고. 근데 거기에서 또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인 시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과거의 이미지로 하방을 해라. 이런 얘기를 저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김태현 우리 뭐 진행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거기에서 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인 시대에서 벗어나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장을 자꾸 만들지 마라 이거였어요. 국민의 기대를 모으는 지점. 처음에 이준석이 나타났을 때 국민들이 뭘 기대했는지 그 지점으로 하방을 해라. 그 이슈들을 다시 부각시켜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 가는 지역들을 보면 전부 다 윤핵관의 지역들을 가잖아요. 다시 전장을 만드는 모습이에요. 부산 광안리 같잖아. 사상 아니고 그래도. 그러니까 전장을 지금 만드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건 이제 그 본능은 좀 버려야 된다. 전공을 다 다니래요. 안 그러면 다시 이슈가 그쪽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서울에 있으면은 좀 그러니까 지방 가야 되는데 광주 전남 갔잖아. 근데 부산 가면 장제원, 강원 가면 권성동, 충청도 가면은 정진석. 뭐 겨냥한 거냐라고 하면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어. 어디 가란 말이야 그러면은 나. 근데 언론이 그렇게 지금 프레임을 형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을 또 강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류의 윤타짜 보기에는 이런 류의 지방 행보가 계속될 거로 봐요? 언젠가 서울 입성하려나? 아니 서울이 집이기도 하고 한데 뭐 계속 지방에 있을 수는 없고. 용산에서 마지막 당원들과의 대화. 야 정말 장타짜 대단하다. 그럼 이준석 대표 지방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청년 당원 모임은 용산 앞에 있는 전쟁기념관 잔디밭에서 자꾸 전쟁터를 만들어 주시네. 야 아주 뭐 그럼 볼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좀 그렇게 할 확률은 저는 0%라고 보는긴 한데 농담을 한 거죠?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당대표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윤타짜가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문에서 어떤 한 지점을 발견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뭐 얼핏 보면은 뭐 혁신, 실력 있는 정당 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보다 되게 셌던 부분이 있어요. 당원에 대한 것들인데 뭐 이런 전자민주주의를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다. 지역위원회별로 당원총회를 정례화하고 당원 투표도 상설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몇 째 되는 논점 중에 하나가 강성 지지층, 뭐 개딸, 뭐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뭐 정면 돌파를 넘어서 가지고 그냥 이걸 타고 가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보여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재수할 적에.
뭐 안철수, 김한길 뭐 이런 사람들 쭉 뭐 갈등하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강력하게 했던 게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밀어붙였던 게 온라인 당원 강화예요. 10만 온라인 당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그럼 이제 민주당 경선은 뭐 볼 거 없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봤는데 거기에 대한 기시감이 느껴져요. 지금 이제 지역위원회별로 당원총회, 당원투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공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내 공천에 이제 특정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시스템대로 경선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경선에서 그럼 이런 당원 투표라든지 당원 총회로 하면은 아무래도 지역에 밀착한 당원들보다 온라인 중심 당원들의 그때 파괴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결국은 대중정당을 포기하고 팬덤 파퓰리즘 정당으로 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어떤 캠페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지자들이거든요. 지지자들. 그럼 지지자들의 힘으로 당을 끌고 가겠다.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싶으면요. 중도까지는 확장을 해서 의견을 다 물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이재명 지지자분들께 진짜 호소드리는데 자, 정치는요. 선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거가 정치의 꽃입니다. 꽃. 선거 주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안철수가 다음 당대표로서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가 돼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내 지역에 와서 지지 유세를 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선거. 근데 이재명 의원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걸 겨냥해서 나갔잖아요. 지역의 지방선거에 도움 됐나요? 그냥 전체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세가 강할 뿐이지 각 지역의 선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심지어 개항도 위태로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뭐 본인이 뭐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려했기 때문에 저는 안 나가시는 게 좋겠다. 지금은 너무 감성에 매몰돼 있다.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감성과 감정에 매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 현실을 보면 다음 총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총선에 그렇죠. 이재명 의원이 그러면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카드냐 이걸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외라고 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지금 김상일 평론가 같은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 의원이 출사표에서는 뭐 여러분의 그런 우려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하고 정반대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 윤타자가 잘 쓰는 표현 중에 물을 많이 타서 짠맛을 희석시켜야 되는데 소금 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소금을 푸대로 부었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왜요? 사법 리스크?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민주당 당원 80조에 가면은요 당직자가 기소와 동시에 그 직무가 정지돼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됐어요. 근데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요. 하나라도 기소를 하게 되면은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저기도 윤리위원장이 중요하겠네. 누가 윤리위원장? 그냥 이거는 자동이야. 자동이고 사무총장이 윤리위에 회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규정까지 있어요. 뒤에 보면. 그래서 당대표 돼봤자 이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그냥 민주당이 허우적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재판에서 유무죄 상관없이 기소만 돼도? 기소돼도 그냥 정지니까. 자, 요거 한 1분 남았는데 요건 누구한테 물어볼까? 근데 민주당 얘기니까 우리 김타짜.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정치는 앞으로 계속됩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젊은 청년이니까 계속 돼야겠죠. 당위적으로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되더라도 좀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본인의 생각을 밑으로 흘러내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와서 본인한테 그게 모여서 표출돼야 된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뭐 당대표 출마하기 위해서 접수하러 거기 가셨잖아요. 누가 봐도 좀 무리잖아요. 이미 다 결론이 났고 그리고 시스템을 좀 안다면 당무회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몇몇의 정치적 인사들이 한 것까지는 비난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당무위원회가 그 당규와 당헌을 해석하는 마지막 최종 해석 기구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